전쟁 선포처럼 들리는 저 말폭탄 여러분 혹시 다 들으셨습니까? 작년 연말 김정은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 발언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해외에 있는 교민들, 친척들한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곧 전쟁 나냐고, 한국 들어가야 하냐고. 실제로 외국에 살던 한국 분들이 그 발표 직후에 연락을 받을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이었는데요.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이게 북한 최고 지도자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말입니다. 심지어 남반부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춰 나가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초토화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전 세계 새해 첫날이면 희망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지는데 김정은은 반대로 갔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발언을 듣고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영어 속담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Barking dogs seldom bite. 전쟁이라는 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있다가 한방 치는 게 전쟁이에요. 실제로 뭔가를 할 사람은 저렇게 목소리 키우면서 예고하지 않습니다. 제일 찌질한 게 소위 아가리 파이터들이거든요. 말로 하는 전쟁은 진짜 전쟁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 발언의 뒤에 뭐가 있는지 뉴스에서 절대 제대로 다뤄주지 않는 그 구조를 세 가지 층위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고들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이게 위기만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70년 된 틀이 이번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1953년 정전 이후로 남과 북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체제도 다르고 이념도 달랐죠. 근데 딱 하나 공식적으로 합의한 게 있었어요. 바로 우리는 언젠가 통일을 해야 하는 한민족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시작해서 2000년 6.1 5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70년간 남북관계를 지탱한 기본 틀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싸우더라도 국가 대 국가로 싸운 게 아니었어요. 체제 대 체제로 싸웠던 거죠. 통일은 미완성인 공통의 목표였고 그게 암묵적인 룰이었습니다. 이 룰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이 서로 핵을 겨누면서도 동시에 금강산 관광을 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개성공단을 운영할 수 있었어요. 어색한 동거였지만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 틀은 남쪽이 만든 게 아니에요. 양쪽이 다 합의한 거였습니다. 그 룰을 김정은이 이번에 공식 파기한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왜 심각한 건지 그냥 지나치시면 절대 안 돼요. 교전국으로 규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민족한테 핵 쏜다는 비난이 국제 여론에서 도덕적 압박이 됐어요. 근데 한민족이 아니라 다른 나라 교전 중인 적국이라면 그 비난도 스스로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어요. 김정은이 이 논리를 지금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걸 주류 보도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해 준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정전 상태라는 건 전쟁이 잠시 멈춘 상태라는 거거든요. 종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인 나라예요. 그 상태에서 교전국을 향해 핵을 쏘는 건 전쟁 행위고 전쟁 행위는 국제법상 전쟁 당사자의 권리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법적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칭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줄곧 남조선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번 전원회의 결과 문건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명을 공식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 등장한 건 작년 7월 김여정 담화였어요. 주한미군 정찰기 활동에 항의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이번에 그게 공식화된 거예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북한 팀을 북한이라고 부르지 말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달라고 항의를 했거든요. 이 패턴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나라다. 그렇게 선을 긋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학교에서 오랫동안 동생하던 사이가 어느 날 갑자기 서로 성과 이름 풀네임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거리감 느껴지잖아요. 가깝던 사람이 갑자기 공식 언어로 대하기 시작할 때의 그 느낌. 지금이 딱 그겁니다. 그리고 미얀마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미국 CNN 같은 언론들은 지금도 미얀마라고 안 부르고 버마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1988년 군부 쿠데타 이후 군부가 국호를 바꿨는데 그 군부 정권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국가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그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표현이에요. 김정은이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탈북민 출신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서 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통일이 김일성의 유훈, 즉 지도자가 생전에 이루지 못하고 간 염원으로 교육돼 왔거든요. 조국 통일만은 실현을 못했다. 그래서 김정일도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남쪽 기준에 어떻게든 맞춰보려는 방식을 제시하면서 이 유훈을 이어가려 했어요. 근데 김정은이 지금 선대들이 70년 동안 지켜온 그 방향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린 겁니다. 북한 주민 입장에서도 이건 완전히 낯선 세계관의 전환이에요. 어릴 때부터 통일병사가 돼서 돌아오라고 교육받았던 사람들한테 이제는 우리는 그냥 다른 나라라고 하는 거니까요. 결사보위의 대상도 조국 통일이 아니라 백두혈통, 즉 김정은 가문 그 자체로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말폭탄의 의미였고요. 이제 진짜 볼 것이 나옵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 직후에 김여정이 작전이라며 공개한 해프닝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북한의 실제 정보 능력과 우리 군의 실제 대응 능력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5일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포소리가 울렸습니다. 6일에도 쏘고 7일에도 쐈어요. 우리 군이 확인한 발수가 5일 200발, 6일 60발, 7일 90발입니다. 연평도 주민들 긴급 대피 명령까지 내려졌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우리 군도 즉각 해당 수역에서 사격 훈련으로 맞대응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적을 끝까지 응징할 것이다. 이런 입장도 내놨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포소리가 울린 다음 날 김여정이 갑자기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식 입장을 냅니다. 우리가 던진 미끼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이 덥석 받아물었다. 실제로 포탄을 발사한 게 아니라 폭약만 터트린 것이다. 허세와 거짓말을 부려대는 대한민국 군부의 실제 탐지 능력을 떠받고 개망신을 주기 위한 기만 작전을 진행했다. 너희 몰랐지? 이러면서 자기들이 속인 거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심지어 영상까지 공개를 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군의 발표를 들어보시면요. 단순히 포소리 들리니까 몇 발 쐈나 봐라 추측한 게 아닙니다. 북한이 쏜 포탄의 비행 궤적 자료를 우리가 다 확보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목표 지점이 있었는지 낙탄 위치까지 우리가 정밀 계측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폭약을 먼저 터뜨렸다는 그 블러핑 장면까지 사전에 이미 다 인지하고 있었어요. 발수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200발, 60발, 90발. 우리가 숫자까지 딱딱 맞추니까 북한이 내심 상당히 당황한 것 같다. 이게 합참 측 분석이에요. 합참이 공식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거짓말은 들키면 멈추잖아요. 근데 북한은 들켰는데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달랐거든요. 국제사회나 우리 국민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겼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게 정보전의 실패가 아니라 내부 관리용 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쇼를 위해서 실제 군사작전처럼 포장했다는 게 더 심각한 부분이에요. 자기 인민들한테 보여주는 연극을 위해서 실제 포소리를 냈고 연평도 주민들이 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 체제가 내부 여론 관리를 위해서 실제 군사 행동을 도구로 쓴다는 것. 이게 오늘 이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번 건은 여야 할 것 없이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평소라면 북한 도발 하나에 안보 위기 프레임으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 군이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게 명확했으니까요. 공포를 팔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조중동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깊이 다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군이 궤적까지 추적하고 있었다는 사실, 북한 측 주장이 거짓으로 확인됐다는 부분이 얼마나 비중 있게 보도됐는지요. 북한 도발 소식은 공포스럽게 키우면서 우리 군의 정보 능력과 대응 결과는 슬그머니 묻어버리는 보도 방식, 이게 어느 쪽에 유리한 프레임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발언과 도발의 배경에 있는 더 큰 구조 변화를 말씀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이거 진짜 아무도 제대로 설명 안 해줬는데요. 새해 벽두부터 김정은이 지시를 하나 내렸습니다. 대남기구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냐면요. 우선 통일전선부가 뭔지 아셔야 해요. 통일전선부는 두 가지 핵심 역할을 해온 기관이에요. 하나는 대남공작, 간첩 파견, 직접 침투 업무. 또 하나는 개성공단 같은 남북교류사업 총괄. 대남 관련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기관이 지금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신호는 호칭에서 왔습니다. 리성권 통일전 선부장의 직책이 북한 매체 보도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리성권 동지를 비롯한 대남 일꾼들이 참석했다는 식으로만 표기가 됩니다. 대남 일꾼이라는 표현은 그냥 간부라는 뜻이에요. 부장이라는 직책을 달지 않는다는 건 실질적인 격하를 의미합니다. 우리 정보 당국이 이미 리성권이 무언가 징계를 받고 격하됐다는 걸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번 보도 방식이 그걸 공식 확인해 준 거예요. 북한 매체는 이렇게 호칭으로 인사를 발표합니다. 직함 하나가 사라지면 그 사람의 권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조평통도 보셔야 합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줄여서 조평통. 원래는 통일전선부 산하기구였는데 2016년 6월에 정식 국가기구로 격상됐어요. 그때부터 대한민국 통일부와 동국 위상을 가진 대화 파트너로 기능했고 남북 고위급 회담도 조평통이 주도했습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로 조평통의 기능이 점점 무력화됐고 지금은 거의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예요. 이번 김정은의 지시로 통일전선부가 대폭 축소된다면 조평통도 자동으로 정리 수순을 밟게 됩니다. 실제로 조평통이 운영하던 대외 매체에 우리 민족끼리의 최근 접속이 안 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기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아태위예요. 정주영 현대회장의 소대 방북 그 주무기관이 바로 아태위입니다. 금강산 관광사업도 여기서 담당했어요. 지난해 여름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을 신청했을 때 북한 외무성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방문 의향을 통보받은 적도 없고 검토할 의향도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태위가 아니라 외무성에서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아태위는 아무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방북이 아니라 입국. 이 단어 하나가 전부 말해줍니다. 이제 남한 사람이 북한을 가면 그건 다른 나라에 입국하는 거라는 거예요. 민족교류가 아니라 외국 출입국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김정일이 만들고 유지해온 모든 대남 라인을 아들이 한꺼번에 해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인사이트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의 지시는 최선희 외무상 산하에 새 TF를 꾸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전선부 부장 출신의 리성권이 이 TF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남 업무가 이제 민족 문제를 담당하던 부서에서 외교 부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남한이 이제 같은 민족이 아니라 외국이니까 외무성이 담당하는 게 맞다는 논리죠. 아까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과 정확히 맞물리는 움직임이에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행운의 여신은 뒷머리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독일 통일을 연구한 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 역사의 기회가 왔을 때 앞머리를 잡아야지 지나가고 나서 뒷머리를 잡으려 하면 이미 없다는 거예요. 최선희가 실세로 부상하고 외무성이 대남 업무를 가져간다면 오히려 70년간 민족 감정에 묶여있던 통일 프레임에서 벗어나 훨씬 실용적인 협상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 없이 이해관계만으로 협상하는 외교 채널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 루트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위기인 동시에 그 안에 숨어있는 가능성입니다. 이 구조 변화를 그냥 위기로만 보도하는 건 절반만 본 겁니다. 나머지 절반에 뭐가 있는지 주류 언론이 잘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에 제가 안심했다고 한 이유 정확히 설명할게요. 김정은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까요? 연초부터 미사일을 연발했습니다. 1월 5일, 7일, 14일 연속으로 쐈어요. 전원회의에서는 막말 수준의 발언을 쏟아냈고요. 북한에서 살다 온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열을 많이 할수록 마음속에 초조함이 있다는 거예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증거가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일 때 김정은은 푸틴을 직접 만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 정치 격변, 팔레스타인 전쟁, 유럽의 우경화에 글로벌 관심이 다 쏠려 있어요. 김정은이 국제 스포트라이트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내부가 혼란할 때밖에 적을 만들어서 내부를 결속시키는 전략, 이게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써온 방식이에요. 지금도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정의 자체를 바꿨다는 게 달라요. 예전에는 제국주의 침략자들이라고 막연하게 규정했다면 이번엔 대한민국이라는 구체적인 국가 이름을 붙이고 교전국으로 법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추상적적에서 구체적적으로. 이게 내부 결속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내부 상황도 좋지 않아요?
코로나 3년간 국경이 막히면서 식량 사정이 최악이 됐는데 작년 한 해가 최근 5년 중 아사자가 가장 많이 나온 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원회의 문건에는 밀 생산량 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과 얼마나 배치되는지 아세요? 북한에서 밀가루가 제일 귀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 밀 가공 기술 개선했다고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개판입니다. 인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진짜 의제인데 문건에는 그게 없고 자화자찬만 있어요. 그리고 ICBM 공개했고 푸틴 만났고 정찰 위성 발사 성공했다고 나열하는데 이 나열이 길어질수록 마음속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거기다가 4대 세습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김정은이 지금 제일 공을 들이고 있는 게 딸 주회로 이어지는 세습 구도 구축입니다. 근데 평화적 통일이 성사되면 그 세습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흡수 통일이든 합의 통일이든 통일이 되는 순간 김정은 정권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강경하게 나가는 데는 이념이나 전략이 아니라 개인적 생존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강하게 나가면서 체제를 유지하고 세습을 굳히고 내부 여론을 통제하는 거예요.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스포츠카 100대 있는 사람이 진짜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 가진 거 다 날아가는 줄 알면서요. 김정은이 제일 겁내는 게 뭔지 이제 다 보이시죠? 그게 오늘 제가 안심했다고 한 이유입니다. 짓는 건 겁먹은 쪽이에요. 오늘 전원회의 발언을 처음 들었을 때 공포스러웠다면 이 구조 전체를 보고 나서는 다른 느낌이 드실 겁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체제가 얼마나 불안한 위치에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끝내기가 어렵네요. 요즘 청소년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70% 가까이가 통일에 부정적이라고 해요. 통일하면 북한 주민들 다 먹여 살려야 하는 경제 부담이 먼저 떠오른다는 거죠. 이건 우리 어른 세대가 통일을 제대로 설명 못한 탓도 있어요. 통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지 못한 채로 그냥 당위로만 가르쳐 온 거거든요. 베트남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통일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베트남에서 호치민 출신 친구들이 밥을 먹다가 뒤에서 하노이 사투리가 들리면 자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한 흡수 통일이 남긴 앙금이 수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통일이 됐다고 해서 사람까지 통일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제 통합은 됐는데 마음은 따로 노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처음부터 블루 칼라로 규정하고 우리가 화이트 칼라로 이끌겠다는 식의 통일론이 실제로 통일을 이루고 나서 어떤 사회적 비용을 만들지 우리가 미리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통일이라는 게 원하지 않는다고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저절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떤 통일을 할 건지, 사람의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반쪽짜리 한반도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분단이 인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통일된 지도가 들어있어요. 우리 중 누구도 남한만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지는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가 진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우리를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역설이기도 해요. 이게 관계의 끝일 수도 있고 전혀 새로운 관계의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김정은이 만든 이 구조 변화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최선희의 외무성 라인이 어떤 새로운 접촉을 시도할지, 그리고 우리가 이 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이 채널에서 계속 파고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분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